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끊고 자리를 피하거나 그래, 그렇지 뭐 하며 슬며시 화제를 돌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으면서도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없어서 더 속상했던 기억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오랜 세월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를 나누고 싶었던 진심을,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던 그 순간의 떨림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우리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만 멀어지게 됐을까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망친 건 우리의 큰 실수도 나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저 익숙한 말버릇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써온 표현, 별 생각 없이 입에 붙은 한마디가 어느 순간부터 상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같은 옷인데 계절이 바뀌니 어색해지는 것처럼 같은 말인데 나이가 들고 관계가 변하니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30대, 40대 때 우리가 했던 말과 60대 이후에 하는 말은 분명 같은 말인데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선배가 조언을 해주시는구나 로 들렸던 말이 이제는 또 잔소리네로 들립니다. 예전에는 격려해 주시는구나 싶었던 말이 지금은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말이 전달되는 무게감은 달라진 겁니다. 나이가 주는 무게, 부모나 선배라는 위치가 주는 무게, 그 무게 때문에 같은 말도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것은 말을 아예 고치라거나 성격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써온 표현을 다 버리라는 것도 조심조심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딱 한마디만 바꾸면 되는 순간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나누려 합니다. 놀랍게도 어떤 말은 한 글자만 바꿔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말은 순서만 조금 바꿔도 상대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그 비밀을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조금 뜨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저런 말 자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그동안 상처를 줬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뜨끔함은 변화의 시작점이지 부끄러움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알게 된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반드시 바꿔야 하는 말 5가지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그 말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를 지키는 말 3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어떤 말들은 자주 사용하실수록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대로 쓰셔도 좋고 더 자주 쓰셔도 좋은 표현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꿔야 하는 한마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지난주 집 앞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와 아들 같았습니다. 아들이 뭔가 고민을 털어놓는 듯 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새로운 일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절대 안 돼.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내 나이에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많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냥 지금 회사에서 버텨.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아들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1966년 사회심리학자 잭 브램이 제시한 이론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건 상대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이 내가 선택할 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 전달되면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건강 정보를 주면서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부드럽게 권유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전문가니까 제 말을 따르세요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후자의 그룹은 오히려 연구자들의 조언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이로운 조언임을 알면서도 강요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바로 이 심리적 저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여러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험이 있고 너는 없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은 틀렸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권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령 그 조언이 정말 옳은 것이라 해도 전달 방식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이 말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데는 경험을 공유하는 표현이 아니라 경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위,
너는 아래라는 구도를 순식간에 만들어버립니다. 의도는 분명 좋았을 겁니다. 상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내가 겪었던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전달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순간 상대의 경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틀린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지혜가 될 수도 억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데는 경험을 억압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언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독일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질문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질문한다는 것은 열어놓는다는 것이고 열어놓는다는 것은 함께 머무른다는 것이다. 이 말을 60대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나눌 때 그것이 답의 형태가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면 대화는 닫히지 않고 열린 채로 유지됩니다. 내가 해봤을 때는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상대는 내 경험을 참고하면서도 자기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다머가 말한 함께 머무르는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경험은 강요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순간 깊이를 얻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상대에게 짐이 아니라 조언이 되려면 명령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건네져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꼭 쓰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는 이랬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만 바꿔도 우리의 경험은 무기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상대는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결국 관계를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을 더 품위 있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바꿔야 하는 한마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세 자녀를 키운 박영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딸과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 통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자꾸 트집 잡고.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일 처리를 좀 꼼꼼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상사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잘 생각해봐.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그래 알았어. 나 좀 바빠서 이만 끊을게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딸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딸이 거리를 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줬을 뿐인데 왜 딸이 서운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고통이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는 경험입니다.
누군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즉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말하는 사람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로저스의 실험 중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 잘못이에요.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즉시 판단하고 조언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그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라고 감정을 먼저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았고, 이후 문제 해결 능력도 더 높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조언을 받지 않은 그룹이 오히려 스스로 해결책을 더 잘 찾았습니다. 이것을 방어기제 감소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보호하느라 정작 필요한 성찰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방어를 내려놓고 스스로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판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순간에 잘잘못을 먼저 따지는 것은 마치 상처에 약을 바르기도 전에 소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치료는 맞지만 고통만 가중됩니다. 의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은 상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고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달 방식이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줄 사람입니다.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먼저 해야 할 건 감정을 받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상대도 마음을 열고 나중에 우리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이 말을 60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가 말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조언보다 해결책보다 비판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내 감정이 지금 중요하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대함이고 이것이 품위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속상한 이야기를 꺼낼 때 잠깐만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상황에서 정말 속상했겠다. 지금 기분이 어때?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상대가 먼저 감정을 충분히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의 조언도 더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바꿔야 하는 한마디 그래서 내가 뭘 했어. 4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온 명희 씨와 동수 씨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동수 씨가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이야. 내 의견이 전혀 안 받아들여졌어. 내가 보기엔 내 아이디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팀장이 다른 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 그 순간 명희 씨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평소에 팀장한테 잘 보이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동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고 저녁 내내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남편을 위해서 미리 조언했던 건데 왜 남편이 불편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후 통찰 편향입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바르크 피시호프가 연구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도 일이 벌어진 후에는 마치 자신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적 사건의 결과를 알려준 뒤 당신은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예측 가능했죠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후 확증 편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는 바로 이 편향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과거에 했던 조언을 지금 일어난 일의 원인으로 연결시키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예견했던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나는 틀렸고 너는 맞았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위로나 공감은 없고 오직 내가 미리 경고했다는 승리 선언만 남습니다. 이 말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관계를 경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는 대화가 아니라 승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려는 순간 상대는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대결 구도입니다. 의도를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이 말을 할까요? 대부분은 답답함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왜 내 조언을 무시했을까라는 서운함이 쌓여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감정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전달 방식은 관계를 해칩니다. 상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틀렸다는 확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동행입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것보다 현재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는 과거에 발이 묶인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때 단단해집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 60대 부부 관계에서 이 말은 특히 중요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패턴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부버의 말처럼 관계의 본질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느냐입니다. 내가 예측했던 대로 일이 흘러갔다고 해서 상대가 겪는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라는 말은 그 고통 위에 수치심을 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래서 내가 뭘 했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잠깐 멈춰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들겠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거를 들춰내는 대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상대는 자신이 심판받고 있다고 느끼는 대신 함께 길을 찾을 동료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옳았는지보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꿔야 하는 한마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두 딸을 키운 정자 씨와 큰 딸의 명절 대화입니다.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정자 씨는 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고 옷차림도 예전만 못하고 얼굴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요즘 운동 안 해? 살 좀 빼야겠다. 그렇게 입으면 나이 들어 보여. 피부 관리는 하고 다니는 거야? 딸은 처음엔 웃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지적이 계속되자 결국 엄마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자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왜 이런 말 하는지 몰라.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절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딸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딸이 불편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의의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특히 너 잘되라고라는 전제가 붙으면 듣는 사람은 반박할 수 없는 구조에 갇힙니다. 반박하면 나를 위한 조언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라 스미스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내용의 비판이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비판받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통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이 이중 구조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당신은 살을 빼야 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후자의 그룹이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았고 자존감도 더 떨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붙는 순간 비판을 거부할 권리마저 빼앗기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마리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도로 결과를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 의도가 좋았으니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내 문제야. 의도가 좋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가 느낀 감정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의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상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겠지요.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전달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반복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나름의 고민과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로 우리의 기준을 강요하는 순간 우리는 조언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됩니다. 레바논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소유할 수 없고 다만 잠시 돌볼 뿐이다. 이 말을 60대 부모의 마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를, 배우자를,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잘되라고라는 말 뒤에는 종종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라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브란의 말처럼 그들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시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지켜봐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조언하고 싶을 때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 대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만 바꿔도 우리의 마음은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 됩니다. 상대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에게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이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5번째, 바꿔야 하는 한마디. 예전엔 안 그랬는데 40년 지기 친구인 순옥 씨와 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환갑이 넘은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 차를 마시곤 합니다. 어느 날 만남에서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아침은 거의 안 먹어.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자 순옥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너 기억나? 우리 젊었을 때 아침 2공기씩 먹고도 점심때 되면 배고프다고 했잖아. 나이 들더니 이것저것 다 약해지네. 우리도 이제 늙은 거야. 미자 씨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게 하며 차를 마셨지만 그 뒤로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는 그저 옛날이 그리워서 젊었을 때가 생각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비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자존감 저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며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이때 비교 대상이 자신의 과거일 경우 현재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실험을 하나 살펴봅시다. 60대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당신의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울감 수치가 높아졌고, 두 번째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인데 질문 방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감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는 바로 이 부정적 비교를 강제합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쇠퇴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조차 실패나 퇴보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이 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과거를 이상화하고 현재를 평가절하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과거가 더 좋았다. 지금의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해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의도를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은 그리움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 활기찼던 순간들이 그립습니다. 친구도 나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그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을 현재에 대한 아쉬움으로 표현하는 순간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20대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차 한 잔, 대화, 웃음이 바로 현재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는 현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말을 60대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친구도 관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20년 전의 친구와 지금의 친구는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입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심사도 변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는 변화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옛날이 그리울 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참 많이 변했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아. 과거를 그리워하되 현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 변화를 인정하되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6번째, 관계를 지키는 한마디 나는 그렇게 느꼈어. 동네 등산 모임을 10년째 이끌어온 경수 씨와 모임 회원인 재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말 산행 후 뒤풀이 자리에서 경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 씨, 저번 주에 산행 코스 정할 때 제 의견을 좀 무시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냥 진행하셨잖아요. 그때 좀 섭섭했어요. 재호 씨가 즉시 변명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하지만 경수 씨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호 씨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 제 기분이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재호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이 개발한 의사소통 기법인데요. 너는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어라고 말한 그룹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반응했고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상대방이 경청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당신이 했다는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는 자연스럽게 방어하거나 반박하게 됩니다. 반면 나는 느꼈다는 자신의 내면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논쟁을 만들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이해의 여지를 만듭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임을 자신에게 둔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나눕니다. 이것은 정직하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상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60대 관계에서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들일수록 서로의 패턴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일에 같은 일반화된 비난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이렇게 느꼈어는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특정 순간, 특정 감정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대화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표현은 상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둡니다. 당신이 늦어서 화났어라고 하면 상대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면서 당신이 걱정됐어라고 하면 상대는 변명 대신 공감할 여지를 갖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주관성에 있다. 이 말을 60대의 소통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관계에서 누가 객관적으로 옳은가는 때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내가 느낀 감정은 나에게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는 바로 이주관적 진리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나누는 것 자체가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느꼈어라는 표현은 계속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달하는 아주 성숙한 방식입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이 한마디는 싸움을 대화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 뒤에 그러니 당신이 잘못한 거야를 붙이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감정을 나눈 후에는 상대의 반응을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 속에서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7번째, 관계를 지키는 한마디 내 입장도 이해는 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20년 지기 친구 태수 씨와 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영철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태수야, 미안한데 나 이제 일요일 아침에는 손자 봐줘야 할 것 같아. 며느리가 일요일에 일하게 됐거든. 우리 산책은 좀 쉬어야겠어. 태수 씨는 순간 서운했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입장도 이해는 해. 손자 봐주는 게 우선이지, 뭐. 솔직히 나는 매주 보는 게 좋긴 한데 영철이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영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시간 맞춰볼게. 아예 안 보면 나도 섭섭하잖아. 며느리한테 한 번씩은 조정해달라고 해볼게. 태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돼. 나도 너무 부담 주고 싶진 않았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났지만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순간 만남의 횟수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양가 감정 인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이고 하나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밀러와 롤릭의 동기 강화 상담 이론에 따르면 상대의 양가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상대는 더 개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실험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로 상담을 할 때 한 그룹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만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내 꿈도 이해하지만 동시에 안정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 둘 다 고민하는 게 당연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후자의 그룹이 더 깊이 고민했고 결정에도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장도 이해는 해는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관점도 유지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는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옳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도 이해는 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 지대를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의 생각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0대에게 이 표현이 특히 유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확고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는 해는 우리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미국 철학자 존 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 말을 60대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와 친구, 나와 이웃, 나와 지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비합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롤스의 말처럼 서로 합리적이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도 이해는 해라는 말은 바로 이 롤스의 철학을 실천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관점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인정합니다. 특히 의견이 다를 때 이 한마디는 갈등을 대화로 전환하는 다리가 됩니다. 상대는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우리 말에도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입장도 이해는 해 하지만 이라고 말하고 나서 긴 반박을 늘어놓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해는 해라는 말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해지려면 그 뒤에 상대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말은 힘을 갖습니다. 8번째, 관계를 지키는 한마디 잠깐만 생각해 볼게. 지역 봉사 모임을 함께하는 경희 씨와 모임 회장 선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선희 씨가 경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경희 씨, 다음 달에 큰 행사가 있는데 경희 씨가 총무를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경희 씨가 일 처리도 꼼꼼하시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시잖아요. 어때요?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 같았으면 경희 씨는 즉시 대답했을 겁니다. 에이, 제가 어떡해요. 잘 못할 것 같은데. 하고 거절하거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맡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상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경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감사한데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답하기 어렵네요. 내일쯤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희 씨는 조금 의아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경희 씨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선희 씨, 어제 말씀하신 거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맞는 게 좋겠어요. 제 스케줄 확인해 보니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생각할 시간 가져서 좋았죠? 덕분에 경희 씨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노벨상 수상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이중사고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시스템 2는 느리고 분석적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스템 1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즉각적인 반응은 시스템 1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연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결정 상황을 주고 한 그룹은 즉시 답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최소 30분 이상 생각한 후 답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후자의 그룹이 자신의 결정에 더 만족했고 후회도 적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단순히 올바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답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잠깐만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존중의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하니까 제대로 답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대충 답하는 거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볼게라는 말이 좋은 표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직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답을 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대충 답하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시간을 요청하는 게 훨씬 신뢰를 줍니다. 60대에게 이 표현이 특히 유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지만 동시에 판단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조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볼게라는 말은 느림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신중함으로 깊이 있는 고민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관계에서 속도 조절권을 갖게 해줍니다. 상대가 원하는 속도와 내가 편안한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볼게는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속도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미숙함의 증거이고 신중함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을 60대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 빠르게 반응하라고 훈련받았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답하고, 빨리 행동하는 것이 능력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말처럼 진짜 지혜는 서두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볼게는 바로 이 지혜를 실천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천천히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중함은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잠깐만 생각해 볼게라는 표현은 주저없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 자신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이 한마디는 관계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라고 말한 후에는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 안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생각해 볼게가 나중에 또 보자는 회피가 되면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민하고 돌아온 답은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바꿔야 하는 말 5가지와 관계를 지키는 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중간에 뜨끔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쓰던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고치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도, 내일 하나만 더 의식해도 한 달 뒤에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품위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서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60대의 말은 무겁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 무게는 때로 상대를 짓누를 수 있지만 때로는 상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무게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압박이 될 수도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60대의 말에는 품위가 있습니다. 그 품위는 화려한 단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함께 설 줄 아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 경험을 나누자면이라고 말할 때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대신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물을 때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대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함께 고민할 때 그 품위가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바꿔보고 싶은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그 말을 바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배우자인가요? 자녀인가요? 오랜 친구인가요?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낯설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고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될 때 우리의 일상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음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